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영화, 특히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실제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어려서 본 헐리우드 영화 혹성 탈출을 보면서 그런 강력한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후에 시리즈가 되는 영화 말고 1968년작 찰턴 헤스턴 주연의 첫 영화 말이죠. 우주 비행사 윌리스가 도착한 어느 행성은 유인원이 지배하고 인간은 사냥감으로 전락한 곳이었습니다. 영화의 원제는 유인원의 행성, 그리고 원작 소설과는 달랐던 영화 마지막 장면의 충격적인 반전. 영화가 개봉한 지 한 50년이 넘었으니까 스포일러를 해도 되겠죠. 그 행성은 바로 지구였던 겁니다. 당시에 든 생각은 정말 유인원이 인간보다 나은 우세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인류의 번식과 또 지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동시에 유인원의 지능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야 이 진화 생물학 분야에서 비슷한 의문이 오랫동안 탐구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성공예감 별책보록 휴가 특집, 휴가엔 책이지 3탄. 오늘 읽을 책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합니다. 바로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공격성을 낮추고 협력적인 사회관계망을 발달시킨 방향의 진화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인원은 가축화되지 않아서 기술과 혁신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형 유인원 가운데서도 인간과 가장 닮았다는 보노보는 결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게 진화 생물학의 결론인데요. 어려서 영화를 보며 간직했던 악몽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저 그런 말 혹은 헛소리를 해도 여름이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면 꽤 감성적이고 아련해진다고 해요. 올해 유독 버거운 여름이지만 언젠간 또 오늘이 기억나겠죠? 여름이었다. 아련해지네요. 그렇죠. AI의 알고리즘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모든 대화를 감성적으로 끝내는 방법. 저는 가을을 더 좋아하거든요. 오, 그해 가을이었다. 멋진데요. 그러면 꼰대 소리 듣죠. 추억담을 떠올리면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SNS에는 꼭 쓰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8월 한 달간은 별책부록 여름이었다 특집 휴가인 책이지 시리즈 준비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 함께 읽어봤습니다. K4389번님, 추월차선을 타려면 돈을 버는 사업이 필요하다니 결국 창업해서 성공해야 부자가 되는 거라면 성공은 운이 90% 아닌가요? 문종수님, 사업도 맞는 사람이 따로 있지. 저는 한번 뛰어들었다가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네요. 해주셨습니다. 우선 운이 필요한 게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에는 운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운이 따라줬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이 올 때까지의 준비 과정, 이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준비된 자만이 운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운이 따라줄 때까지 숱한 과정, 희생, 헌신, 용기 같은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나온 결과물일 뿐인 거죠. 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 그리고 나눴었죠. 아까 사람마다 좀 사업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업은 저자의 경우는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되게 실패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아무런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선뜻 투자하지 않아요. 보통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상은 3번쯤 실패했던 사람한테 투자하거든요. 저만 해도 투자를 할 때 저는 지금까지 쭉 성공해 왔고요,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의심이 가나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경숙님, 그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걸까요? 아하. 인도나 서행차선으로 다니면 모두 무의미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이 저자의 독특한 발상인데 이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부로 받고 네.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자유시간이란 개념을 행복, 부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일에 너무 예속되지 않는 게 행복에서 또 중요한 조건 중에는 하나니까 네. 인도나 서행 차선뿐만 아니라 뭐 추월 차선이 됐든 뭐든 부는 행복의 필요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박경희님, 자본주의 체계에서 부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며 만족하는 것, 이게 부자입니다. 네. 6824번님, 추월차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하청업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웃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희님께서는요, 부자가 되면 좋지만 꼭 부자가 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죠. 해주셨습니다. 그러군요. 예. 그러니까 저자가 자유시간, 시간에 대한 자유를 부와 행복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추월차선, 즉 부를 단기간에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제시한 거지. 다른 방식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대를 좀 낮추는 겁니다. 그럼 소비를 덜 하면서 적은 부를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때는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한데 사람마다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제 경우는 일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저자가 얘기하는 예속 상태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일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부를 뭐 단기간에 크게 축적하진 못했지만 행복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죠. 운전의 방식은 다 다른 겁니다. 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적자 생존은 틀렸다. 진화의 최종 승자는 우월한 사람이 아닌 다정한 사람이었다. 마음을 읽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 우리는 어떤 다정함을 무기로 가져야 할까요?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오늘 읽어볼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과 예쁜 표지만 보고 살짝 속았다라는 말씀을 소장님께 살짝 드렸는데 예. 자,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자기 가축화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을 좀 쉽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에세이는 아니었던 아니었습니다. 겁니다. 네.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고 최근에 이 분야에서 아주 떠오르고 있는 가설 하나를 이해하시면 이 책의 주제가 떠오를 텐데요. 네. 영어로는 self domest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축이라는 용어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뭐 사람이 가축화됐다고 뭐 그러니까 원시로 돌아간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격성을 줄이고 유연하게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야생 동물들이 야생성 버리고 인간과의 공존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축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개 같은 것들이겠죠. 과거 진화론에선 개를 어떻게 봤냐면 늑대가 야생 동물이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집으로 끌어들여서 순화시켰다. 이렇게 봤다면은 최근에 자기 가축화 가설에서는 아니다. 개의 선택이었다. 인간이 선택적으로 양육하기 이전부터 개는 사람 주변에 오려고 하는 일부의 친화적인 부류들이 있었고 사람 주변에 살아보니까 훨씬 사는 게 수월하고 그 과정에서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친화력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인간 주변에서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방식의 생존과 번식을 선택한 거죠. 개들이. 네. 자기 가축화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진화 과정 뭐 개의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걸
자기 가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주장은 아직 가설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점차 많은 생물학자와 심리학자의 지지를 얻어가는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게 자기 가축화 가설의 원조라는 분이 하버드대 인류학과 리처드 랭엄 교수라는 사람이고 또 이 심리학 분야에서는 듀크대 마이크 토마셀러 교수인데 이 두 분의 책이 국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 가축화 가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써 놓은 책들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오늘 저자인 헤어의 스승이자 공동 연구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책에도 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럼 저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주 어떤 사람인가요? 버네사 우즈는 우리 논문에도 1저자, 2저자가 있잖아요. 네. 뒤에 오시는 분들이 도움을 준 분들인데 이분은 보니까 공동 연구자 겸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인 브라이언 헤어가 이제 중요한데 이 사람은 원래 마음 이론이라고 불리는 생각과 뇌에 관한 연구를 하시던 분인데 자기 스승인 아까 듀크대 마이크 토마셀러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인원류 사람하고 가장 닮았다는 네. 유인원류를 연구를 하다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똑똑한 부류를 침팬지라고 하는데 침팬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개로 돌아서요. 네. 개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 계기도 책에 등장합니다. 네. 다만 제가 계속 유인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숭이와 유인원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꼬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100만 년 전에서 600만 년 전 사이에는 뭐 사람도 분기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다 같은 영장류였는데 유인원은 꼬리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종류를 양산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랑우탄이라고 불리는 건 대형 유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호칭, 네. 말레이시아어로 숲의 사람이란 뜻이고요. 침팬지도 있고 보노보라고 침팬지보다 좀 작은 네. 미니 침팬지로 불리는 보노보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고릴라도 있죠. 네. 대형 유인원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네. 동물로 치는 것들. 그렇게 침팬지를 연구를 하다가 개로 연구가 바뀌게 된 거죠. 저도 책을 통해서 그 계기를 이해했어요. 네. 그 진화생물학 관련한 책이나 논문 이런 데는 이 계기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왜 갑작스럽게 개 연구를 했을까? 네. 보통은 생물학에서 개 연구를 잘 안 해요. 사람 근처에 있는 거 연구하는 거 잘 못 보셨죠? 제인 구달 예에서처럼 네. 저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고릴라 무리를 연구한다든지 오랫동안. 네. 비캣이라 그래서 이제 고양이과의 사자, 제구어 같은 것들을 뭐 연구한다든지 주로 이런 분야였는데 갑자기 사람 주변에 있는 개를 자기 스승인 그 토마셀로와 함께 연구 대상으로 확정짓게 됐는데 이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신의 한 수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후에 많은 실제 심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개 연구의 선구자적 그 역할을 이 저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 가축화 가설을 이용해서 그토록 다정한 인간이 어떻게 동시에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해법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알게 된 건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미국에선 지식인들한테 2016년이 큰 분기점이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상도 못할 분란과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충격을 지식인들한테 주게 되거든요. 저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토록 다정한 종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트럼프 당선 전까지 책을 완성했다 그래요. 네. 당선되지는 않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당선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2년 넘게 더 추가 작업을 해서 해법까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미국에서 Survival of the Friendliest를 우리말로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번역 출간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마치 진화론 창시자 다윈의 적자 생존을 고쳐 쓴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존의 욕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이 책 속에서 또 다윈의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꽤 유명한 얘기인데요.
적자 생존은 영어로 survival of the fittest거든요.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네. 뜻이죠. 근데 이게 진화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왔어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그러면 살아남은 건 다 가장 적합한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종들이었다는 얘기인데 원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창시했을 때 다윈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그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자칭 이 다윈의 신봉자였는데 이 용어를 썼어요.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표현을 써서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다윈도 이걸 내 생각의 정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같이 연구했던 알프레드 윌리스 같은 사람들이 야, 자연 선택이라는 건 자연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니까 안 좋아. 적자 생존이 좋은 것 같아. 네. 해서 종의 기원 5판부터 이걸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오류들을 낳게 되는 거죠. 네. 이 스펜서라는 사람 자체가 나중에 그 우생학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거에 주창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가 이 용어 때문에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왜곡된 면은 있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마음 이론. 이 Theory of Mind라고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마음 혹은 생각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 스승이라고 했죠. 토마셀로 듀크대 교수가 이 저자의 공동 연구자이자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유아 마음 이론의 대가인데 어린 아이들이 마음,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갖춰갈까 이걸 연구해요. 그 중에서도 이 손짓 연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손짓은 아주 독특한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 낳은 결과물이거든요. 손이 달린 동물 중에서도 손짓을 하는 동물은 없어요. 손짓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인원이 침팬지가 뭘 가르치면서 자기 아이한테 뭘 해라 마라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거에 주목하는 게 마음 이론의 대표적인 네. 연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죠. 말 못하는 그렇죠. 아기들이 손짓으로 엄마한테 나 이거 하고 싶다, 싫다 이런 걸 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유인원의 경우 침팬지를 예로 들면 손가락을 가리키면 대개 아이들은 그 새끼들은 그 손가락 끝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인간만이 손가락 끝이 지목하는 곳을 보게 되는 거죠. 네. 한 9개월쯤 되면 엄마의 손끝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16개월부터는 눈부터 본다 그럽니다. 엄마의 눈을. 왜냐하면 엄마의 눈을 봐야 내 손짓을 엄마가 봐줄 거라는 확신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4살 무렵부터는 타인의 생각을 예리하게 추론하고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다 그래요. 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도깨비나 유령 얘기를 4살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는 통하지가 않아서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거짓말도 본인이 4살부터는 하게 되는 여기서 이제 만 나이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마음 이론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마음, 생각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생각 그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한 어떤 추론이나 추측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저 사람이 지금 슬픈 거야. 그러니까 나도 슬프네. 이런 데서 출발한 거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론을 사람과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를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로 넘어가게 네. 되는데 협력, 의사소통 다 합니다. 침팬지 무리는 사람들과 같이 군집 생활을 하거든요. 네. 뭐 사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협력도 합니다. 바나나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힘도 합치죠. 네.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언어라는 건 없지만 대개 제스처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를 동시에는 못합니다. 협력적 의사소통은 못합니다. 우리 저걸 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건 못한다는 네. 걸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개로 연구 대상을 그래서 이동시키게 되는데 그 계기가 우리 개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토마셀로라는 스승이 그래 네 개는 미적분도 가능할 거야. 왜냐면 실제로 개주인들은 워낙 영특하다고 맞아요. 착각하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개는 암무로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오레오라는 애완견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믿어온 그 사회적 기술, 누군가 다른 개체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협력적 의사소통을 하려는 게 개한테 있다는 게 네. 밝혀져요. 그래서 개와 인간의 공통점을 쫓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자기 스스로의 공격성을 죽이고 공존을 선택한 자기 가축화를 한 동물이었다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 여러 종류의 인류가 존재를 했는데 현생의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최종적인 승자가 된 거죠. 네. 이 이유가 역시 공격성을 낮추고 협력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 네. 즉 가축화의 가설로 설명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00만 년에서 900만 년 전에 사람, 유인원 다 같은 종이었다. 분기가 되는데 네. 뭐 수십여 종이 탄생했겠죠. 근데 40만 년 전부터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생존하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인류, 지금은 멸종된 인류가 무려 4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을 시작한 여기도 강력한 종이었거든요. 특히 여기는 도구를 사용할 수 네. 있어서 날카롭게 간 돌 같은 걸로 사냥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생존이 유력했던 종인데 멸종됐고 네. 심지어 그 후에 이 호모 에렉투스가 멸종된 이후에도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그 돌도끼 같은 걸 현생 인류가 사용했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도 경쟁했는데 생존 시기가 겹쳤는데 7만 5천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이 더 유리했다. 여기는 한 10명, 15명 정도의 군집을 갖추고 대형 포유류, 영장류들을 사냥하기까지 했으니까 막강한 사냥 기술로 우리보다 더 나았다. 육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았던 종들은 멸종했는데 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최종 승리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 네. 하는 의문들을 생물학에서는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15만 년 전에 진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15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의 최종 승리가 확정되는 후기 구석기까지 벌어진 일을 저자들은 이제 마음, 생각에서 처음 힌트를 얻는데 네.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당시가 사실 우리가 흔히 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였는데 다른 동물과 달리 이동을 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추운 지역을 고수했던 데 반해서 산맥을 넘어서 호모사피엔스는 이동을 하고 장거리 원정을 떠나서 네. 북미까지 이 베링해가 이어져 있을 때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를 발명하고 생활 조건이 향상되고. 근데 그때 핵심은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 종 특유의 인지 능력이 향상됐다. 마음과 생각이 폭발했는데 이게 문화와 기술,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다. 이 초강력 인지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협력적 의사소통이었다. 우리 같이 이걸 해볼까? 이걸 이제 줄여서 친화력이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한 이유는 어떤 다른 종이 못했던 특정한 형태의 협력에 우리가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과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 뭐 기억력, 전략 능력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기술과 문화라는 걸 만들어낸 게 다른 종과의 차이였다는 거죠. 네. 그럼 인간 특유의 그 친화력은 어떻게 발달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자기 가축화라고 말씀드렸던 가설로 설명이 되는 건데, 이제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자기 가축화를 한 종들이 뭐 우리나 보노보, 개가 그렇지만 네.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향상됐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이게 발달하지 못하니까 15명 이상의 무리를 지칠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100명 이상의 무리도 가능해진 거예요. 친화력이 강화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부족을 만들게 되고 그게 도시로 발전하고 나중에 국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저자는 처음부터 이 책을 쓴 계기이기도 했지만 친화력의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라고 판단되면 정말 협력적 의사소통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식구가 아닌 것 같아. 상당히 공격적이고 잔인한 그렇죠. 면모를 네. 드러내는 거죠. 뭐 식인 습관이 중세 시대 일부 부족까지 있었다는 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우리 족속이 아니면 멸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자기 가축화. 자기 가축화와 가축화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네. 아까 예전 진화생물학에서는 개를 사람들이 데려다 애완동물로 만들었다 혹은 공존하는 반려동물로 만들었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자기 가축화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게 그 옛 소련에서 적자 생존 법칙이 금지돼서 유전학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절이 있어요. 이 당시에 니콜라이 벨라예프라는 진화생물학자가 여우 실험이라는 걸 하고 이건 최근까지도 이 연구가 명맥을 이어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화력 높은 여우 종들로 계속해서 번식을 거듭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축화시킨 거예요. 네. 그건.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는데 진화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벌어지는데 새끼를 뱄을 때부터 그 야생동물인 여우가 친화적인 여우가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꼬리를 흔들고 네. 그러면서 변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친화적인 여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사람에게 친화적인 동물이 더 높은 번식 성공을 보일 때 이게 가속화되더라고요. 네. 여우를 데려다가 좀 말 잘 듣는 여우를 데려다가 계속 번식을 빨리 시켰더니 진화가 폭발해가지고 가축화가 발생. 이건 인위적인 가축화입니다. 네. 근데 개나 사람의 경우는 자기 가축화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축화가 나타난 또 우리가 알만한 동물 뭐 대표적으로 또 개가 있을 수 개죠, 있고요. 개.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덩치가 큰 포유류가 한 150여 종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축화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건 14개밖에 안 된다. 네.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랫동안 사람이 의존한 진짜 가축이라고 불리는 건 5가지밖에 없는데 양, 염소, 소, 돼지, 말. 근데 개만큼은 그 중에서도 아주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이 이 가축화된 산물임을 입증하는 건데 그래서 강아지 때부터 개들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내가 이 주인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혹은 친하게 지낼까 친화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공을 주워오게 해도 본능적으로 주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들은 이제 가축화됐다고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네. 한편 늑대는 수렵 채집인 시대에서 개나 다름없던 존재인데 다만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큰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자기 가축화 가설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늑대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켰다. 네. 이런 입장이 앞섰는데 최근에는 개 스스로가 선택한 자기 가축화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거냐? 그 실제로 구석 시대에 수렵 채집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거든요. 많은 문명에서 개와 함께 묻힌 사람 시체들이 네.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먼저 사람들이 사는 그 군집이나 무리로 가까이 와 보는 거예요. 친화력이 좋은 개들이었겠죠. 늑대들이었겠죠. 와서 생활해 보니까 분비물도 있고 뭐 똥도 있고 네. 그다음 인간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도 있으니까 뼈다귀라든가 그걸 먹으면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람한테 더 가까이 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자기 가축화 과정이 진행돼서 친화적인 늑대가 자연스럽게 개로 사람한테 다가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자기 가축화의 가설인데 기존에는 가축들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르게 되면서 동물들이 좀 우둔해졌다고 믿었는데 네. 이 자기 가축화 가설은 그런 건 편견이다. 친화력 높은 동물들이 먼저 가축화의 길을 선택했고 그게 진화로 이어져 왔고 이게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에 네. 결국 진화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니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가축화가 나타나는 특징들 또 다른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벨라예프의 그 여우 연구 같은 걸 보면 개체들을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친화력이 높은 놈들끼리 어울리면서 번식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 경우는 인위적 가축화니까 번식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야생에서 살면 번식의 기회라는 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이 가축화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가축이라고 부르는 모든 동물이 그렇듯 인위적 번식을 막 시키니까 번식의 기회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런 가축화가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게 자기 가축화 가설의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야생성, 늑대나 여우가 가진 그런 야생성, 이걸 사람들한테 어필하면서 생존과 번식이 더 유리해지면 이 길을 선택한 동물들이 있을 거고, 이런 동물들은 살아남는데 훨씬 편리한 가축화의 과정을 밟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걔만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축화가 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가축화라는 게 사람 없이도 가축이 된다라고 그런 계속 거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 보노보가 대표적인데요. 유인원 가운데서도 침팬지하고 미니 침팬지라고 불리는 보노보는 100만 년 전까지도 분기가 안 돼 네. 있었거든요. 근데 분기가 되면서 보노보와 침팬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크기 자체도 침팬지보다 작아지고 또 사회적 기능은 보노보가 훨씬 앞서요. 침팬지는 훨씬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 동물원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 무리가 있긴 한데 무리의 서열이 분명하고 외부 세력이 근처에 오면 일단 경계하고 공격합니다. 네. 사람이 뭐 바나나를 훔치려고 하지 않아도 공격하거든요. 최근에 왜 동남아나 이런데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침팬지가 많이 등장하는 곳에 뭐 사람들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노보는 절대 외부종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해요.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침팬지는 저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렵 채집 부족하고 닮았다. 인간의 수렵 채집 부족.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잡아먹기까지 하고. 근데 보노보는 상당히 협력적이다. 그래서 침팬지는 시카고 갱단 같은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경계하고 순찰하고 또 살해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보노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협력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침팬지랑 비교를 해보면 침팬지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보노보는 다정함이 무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침팬지를 포함해서 많은 포유류에서 나타나는 동물들 특성은 영아살해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죽여요. 네. 왜 그 염소, 토끼 이런 경우도 아이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컷들이 특히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암컷의 수태 기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양육 기간 중에는 애를 또 가질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면이 있거든요.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과정에서 그랬던 건데 보노보는 영아살해 습관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협력적이고 암컷이 수컷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다정하고 네. 그래서 사람과 흡사한데 사람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게 같은 종을 절대 죽이지 않는데 사람은 또 죽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네. 예.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사람 자기 가축화. 자, 자기 가축화 과정을 설명드렸으니까 사람도 자기 가축화됐다는 거예요. 이 가축이라는 표현 때문에 네. 이게 사람이 무슨 우둔해지거나 혹은 바보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온순해지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주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늑대와 침팬지로부터 자기 가축화된 개나 보노보하고 달리 인간은 아주 폭발적인 진화를 아까 15만 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축화가 그런 인지 능력의 향상을 몰고 왔다고 저자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보노보는 동시에 가축화됐는데 인간처럼 왜 운전을 할 수 없나 이런 게 진화생물학자들의 큰 의문이었는데 네. 아기들의 그 인지 발달 과정을 보면서 폭발적 인지 능력 향상이 협력적 의사소통이라는 걸 저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노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운전할 수 있게 된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 생후 4개월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배고프다, 기저귀가 젖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거의 그런 감정 반응 특징들이 어른이 돼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성급한 아이들도 있고 느긋한 아이들도 있고
근데 누군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는 이걸 이제 틀린 믿음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wrong belief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다른 동물들한테 없는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짓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사람, 유아, 침팬지, 개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 손짓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알아차리는데 네. 어느 순간이 되면 동물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이런 인지 능력 발전의 어떤 자극제가 돼서 폭발시키게 됐다는 거죠. 네. 저자들 주장은. 재미있는 건 이 뇌에 따라서 자제력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작은 동물들은 자제력이 낮고 뇌가 큰 동물들은 자제력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심리학에서 우리 왜 마시멜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자제력이 높은 쪽이 성공한다 이런 거였는데 저자는 길게 보자면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뇌의 크기와 관련돼 있을 뿐 이걸 자제력이 핵심적인 성공의 요인은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지능이 향상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연구를 하는데 모든 동물은 뇌가 커지면서 이 신경세포의 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묽어진다고 보시면 네. 되는 건데 사람은 묘하게 뇌가 커지면서도 밀도가 묽어지지 않는 유일한 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인지 능력이 폭발하게 된 건데 그 뇌에 관한 책 읽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뇌가 갑자기 이제 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신경세포의 밀도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5만 년 전에 우리 사람 그 다른 사람 종에 비해서 호모사피엔스의 지능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 연결망이 생기면서 뇌의 크기도 급격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네. 강력하게 그 피드백 고리가 형성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뇌가 커지고 다시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이스토세라고 250만 년 전에서 12,000년 전까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빙하기에 벌어진 일인 네. 거죠. 여기에 친화력이 호모사피엔스 기술 혁명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그렇죠. 다른 동물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집 활동을 합니다. 개미들도 하죠. 네. 그런데 개미가 우리처럼 발전하진 않았잖아요. 그 자연 선택이 좀 친화력을 가지고 협력하는 종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 건데 그 사람의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는 게 맞다면 우리 종이 번성한 게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네.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네. 최종 승자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약한데도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최종 승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타인의 생각을 읽을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어떤 신체적 약점들을 극복하게 되는데 신체적 약점이 뭐냐? 심팬지와는 육체적으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고릴라 같은 것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근육이 훨씬 약하거든요. 그럼요. 고릴라가 한 대 때리면 큰일 나죠. 나가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뇌도 우리 뇌가 대단해 보이지만 약점을 선천적으로 안고 태어나거든요. 네.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하게 뇌가 벌어진 채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렇게 진화한 이유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조금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된 건데 뇌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발달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직돼 버린 동물에 비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20대로 가면서 기하급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갑자기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마음 능력을 가진 동물로 네.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종 그리고 보노보 같은 동물의 다른 점을 좀 찾아본다면 단순히 포용성만 강화됐다라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침팬지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데도 무리 생활 혹은 사회가 가능한 거는 우두머리에서부터 서열이 싹 정해져서 걔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일종의 공포를 통한 집단 지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묘하게도 인지 능력이 협력을 강화시켜 오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부족이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안하게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고안된 인간이 가진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혁명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의 자기 가축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화 과정이라는 긴 시간대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기에 15만 년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긴 거지만 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직도 완전히 순화되지 않고 있는 인간의 속성은 남아 있는 거죠. 내 식구가 아니면 내 집단이 아니면 내 가족 내 사회가 아니면 외부 집단으로 보고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려는 본성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회관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비인간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진 건 협력적 의사소통, 즉 친화력을 통해서인데 놀랍게도 사람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편가르기인데 우리 집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집단이 아닌 쪽에 대해서 잔인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동물한테 나타나는 면도 하나 있고 인간이기에 더 도드라지는 특징도 하나 있는데 네. 그걸 비인간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라는 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애정, 협력 이런 걸로 발전하는데 다만 어떤 순간에는 그게 그 편가르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주 쉽게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곰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쫓아올 때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죽은 척 한다고 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곰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아이를 돌볼 때입니다. 곰 새끼를 돌볼 네. 때. 그런데 가장 무서운 순간도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해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극도로 경계심을 보이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네.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게 보편적 비인간화라는 건데 그러니까 당초에 편견 뭐 이런 거에서 더 이제 발전해서 사람들은 우리 집단이 아니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뭐 그런 많은 예가 있는데 너무 비극적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그쵸.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동물적 근성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보복적 비인간화라 그래서 인간이니까 더 이제 두드러지는 건데 쟤들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어. 네. 종족 간의 대결 구도를 보면 우리를 먼저 공격해서 잡아먹었어. 카니발리즘이라고 네. 시기냈어.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포유류, 특히 유인원, 우리와 조상이 같은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저자들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가 진행이 되면 외 집단에 대한 비인간화로 발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증오와 분열을 선동한다는 건데 예. 이게 주로 친구나 직장에서 이간질하거나 독재자가 또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무기예요. 그러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남 한켠에 너부터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네. 보복적 비인간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최악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인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진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 미국에서 흑인 차별의 역사를 오래 보면 백인에 비해서 진화가 덜 된 종이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와 함께 늘 유인원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인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게 투사될 때가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제노사이드라고 대량 학살 같은 게 많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보면 유인원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네. 이런 인식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사이코패스 리더 하나가 히틀러 하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끔찍한 행동을 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 기존에 이런 걸 주로 편견, 수능 욕구,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이 악의 일관성 뭐 이런 데서 일반성 이런 얘기 나오듯이 히틀러 치하의 나치 장교들도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도 집에 가서는 음식을 식구들과 나눠 먹는 다정한 아버지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것들인데 저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벤듀라라는 학자의 비인간화 가설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비인간에 비유할 때 최악의 상황, 특히 유인원에 비유할 때 흑인들이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흑인 차별의 메시지나 메타포가 있는 게 킹콩이라는 영화로 봐요. 킹콩에서 보면 거대한 고릴라가 이 백인 여성을 집착하게 네. 되고 이게 그려지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고릴라로 묘사되기도 하고 실제로 박람회 동물원에 이 백인이 아닌 인간들이 인류가 전시된 적들도 있었을 있었죠. 정도니까 네. 이런 게 비인간화의 예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접촉과 교류, 교육. 이게 해법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관용이 없는 사람, 종에게 교육시킨다는 건 잘못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침팬지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강화를 할 수는 있다. 돌고래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 혹은 점프를 하는 이유는 먹이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 강화죠. 네. 침팬지가 생각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고 바나나를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달리 정말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거는 쉽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접촉과 교류라는 겁니다. 제가 성공예감 오프닝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 학살기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기에 쉰들러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많은 유럽인들이 있거든요. 네. 1000여 명이 된다 그러는데 왜 구했을까 하고 공통점을 후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출신 나라, 지역, 빈부, 성향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네.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웃이나 동료, 친구로 지냈었던 사람들. 비인간, 인간이 아니라는 나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친구인데 내 이웃인데 내 동료인데 이런 생각에서 구했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접촉과 교류가 만든 네. 긍정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인간화해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심리학계에서 많이 한 실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증오하는 두 민족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접촉과 교류를 많이 늘렸더니 지금도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서로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 네. 저자의 연구 대상이 됐던 게 자신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예. 그 개와의 진정 어린 우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 책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수렵 채집인 시절에 기존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사냥하다가 우연히 늑대를 발견했고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다 하는 가축화 가설이었는데 이 저자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진화생물학의 여러 가지 증거들은 자기 가축화를 했다. 개들이 수렵 채집인 집단 무리 근처로 왔고 거기서 생존과 번식이 훨씬 쉽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개 중에서도 DNA상 친화력이 높은 늑대들이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 진화가 인간 주변에서 계속 거듭됐던 거다. 그런 거였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 하나도 나와요. 지금의 개, 뭐 저는 개 품종 이름을 잘 모르는데 네. 수십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많죠. 그렇게 된 게 정말 근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 이전에는 그저 품종을 세 종류로 구분했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분기했느냐? 사람이 가축화하면서 자기 가축화가 초기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번식을 시키고 네. 이종 교류를 시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빅토리아 시대에 더 희귀하고 더 멋져 보이는 개를 가지는 게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었다. 지금 우리가
차의 종류를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네. 어떤 개를 끌고 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날조된 혈통까지를 포함해서 혈통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가축화인데 실제로 그 전에는 스스로 개들이 가축화되면서 네. 우리 옆으로 다가와서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눴고 그게 개와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게 된 계기였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지금도 호주의 서부에 가면 개를 자신들의 조상신처럼 모시는 곳이 있다. 네.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개에 대한 우리 마인드가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는 의문이 들죠. 네. 흔히들 영장류를 연구하는데 저자는 개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이었죠. 처음에 채집 수렵인 마을로 들어온 늑대가 최초였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일을 시켰어요. 개들한테. 일꾼이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빅토리아 시대의 변화를 통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신분의 상징으로 개들이 변화해 온 거죠. 개들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강력한 성공 무기였던 게 사람들한테 혹은 다른 동물들한테 겁을 주는 거였잖아요. 두려움, 네. 공격성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 대신에 우리한테 다가온 겁니다. 오히려 귀염을 받으려고 한 거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우리한테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한 공통의 기반을 만들었고 개와 사람 간에도 사람이 위대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협력적 소통, 친화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개와의 우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그건 많은 동물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침팬지에서도 나타나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냐로 평가돼야 된다. 그게 승자를 결정하는 원칙이었다. 이게 또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었다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평등한 사상이다. 우정이 친화력 혹은 협력적 의사소통의 다른 말인 거죠. 네. 유발 하라리 책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너무 두꺼워서 읽으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장식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함께. 네. 근데 유발 하라리 책이 재밌었다는 분은 이 책도 무조건 재밌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선정할 만한 책이니까요. 그런 정도 맥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별책부록 여름 특집 휴가인 책이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미리 예측하고 싶으신가요? 글로벌 패권의 역사를 통해 미래 패권을 전망해 보시죠.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 달리오는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투자 대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책이 조금 길긴 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책 부록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 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죠.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